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층 인터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FOMC 금리는 동결. 그런데 지금은 금융시장에서 고민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고민을 가장 크게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뭐 항상 뭐 시장이 고민을 안 하는 적은 그렇죠. 없겠지만, 늘 고민하죠. 뭐 걱정하고 걱정도 많이도 고민하고. 하고, 뭐 그래서 항상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갔다고 이제 얘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뭐 그 FOMC 끝나고 뭐 해석이 뭐 여전히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의 우리 소위 스킵이라고 하죠. 건너뛰기 가능성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부분들이어서 우리가 6월달 지나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좀 떨쳐버리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기대였는데 네. 그게 사실은 조금은 아직도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경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좀 고민을 좀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저희가 뭐 침체니 아니니 뭐 로랜딩이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이번 연준의 그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보게 되면 연준이 일단은 뭐 경기 침체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시켜 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은 제가 이제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 사실은 좀 기대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자체, 그러니까 시중 국채 금리 자체가 조금 하향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은 이제 계속해서 금리 자체가 뭐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좀 하방 경직성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되는 이러한 흐름이 일단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차트를 잠깐 보여서 10년물하고 2년물 국채 금리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 사실은 지금 2년물 국채 금리는 뭐 계속 조금 올라가는 듯한 모습인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사실은 하방 경직성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 부분이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금리 어떤 동결 이후 사실은 이게 하향 안정화되면서 경기라든지 금융시장에 상당히 좀 모멘텀을 좀 주기를 바랬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렇게 금리가 잘 안 빠지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뭐 말씀드린 대로 뭐 7월달에 금리를 올릴 수 있어라는 이러한 부분도 하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동성 흐름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불안감이 아직은 조금 해소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동성 흐름이라 하면 주식 시장에 대한 유동성인가요? 아니면 뭐 채권 뭐 전체 전체 금융시장?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되겠죠. 뭐 그러니까 저희가 3월달에 사실은 SVB 사태 뭐 이런 것들이 터진 것 자체도 어찌 보면은 유동성 자체가 갑자기 이제 긴축이 되면서 이제 결국 이제 신용 리스크 자체가 재발이 된 부분들이고 네. 다행스럽게 그 후에 이제 연준이 이제 그 각종 이제 유동성 창구 정책을 통해서 이제 유동 그 자금을 사실은 시중에 계속 풀어주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이제 앞두고 뭐 많이들 얘기하셨듯이 재무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채권 발행을 안 하고 이제 돈을 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예상보다는 좋았던 부분 뭐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나서 계속 제기되는 것들이 이제 재무부가 계속 그 국채 단기 국채를 뭐 9월까지 한 1조 네, 달러 정도 추가 이제 발행하겠다. 출하할 거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당연히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고갈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 자체가 금리 자체 뭐 금리 어떠한 정책을 떠나서 국채 금리 자체가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네. 계속해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금리 자체가 잘 안 빠지는 부분 이것이 뭐 단기 국채에는 더더욱 그 영향들이 크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인데 그럼 정말 우리가 유동성 유동성 긴축을 우려해야 되는가라는 어떻게? 부분이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들인데 우려해야 되나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은 저는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금 돈이 또 많이 지금 몰려 있는 데가 미 연준의 그 레포 계정입니다. 랩? 레포라고 해서 레포. 역레포라고 레포. 그러죠. 네. 역레포 계정으로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연준이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뭐 RP를 발행하거나 또는 이제 역RP를 통해서는 이제 주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흡수하는 부분들이죠. 그 역RP 그 조작을 통해서 지금 연준이 갖고 있는 그 잔고가 얼마냐면 지금 2조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같이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큰 뱅크런 늘었어요? 자체가 이제 터졌고 자금이 어떤 쪽으로 많이 갔냐면 사실 MMF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네. MMF 쪽으로 흘러 들어갔던 자금이 사실은 뭐 이게 금융기관이라든지 운용사로 이제 가겠죠. 그것들을 이제 운영하다 보면 어떤 이제 채권 같은 거를 이제 편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말씀드린 이제 역RP 자체로 이제 많이 이제 그 MMF 계정에 이제
채우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 돈 자체가 뭐 MMF라든지 은행들에 있는 자금 자체가 연준으로 자금이 들어가면서 거의 한 2조 달러 정도 지금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연준은 이 유동성 자체를 이제 줄여 나가야 되겠죠. 특히 이제 재무부의 현금 고갈이 사실은 눈앞에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걸 자연스럽게 연준에 있는 자금을 이쪽 재무부 쪽에 우리가 그 계정으로 이제 넘겨주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당장 이 연준의 레포 자금이 그 재무부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면 시중의 유동성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줄어들 이유가 사실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한 1조 달러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연준은 한 2조 달러 정도 들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네. 뭐 자연스럽게 이 부분 자체를 뭐 이제 금리 자체, 그러니까 MMF 자금이라는 건 결국 이제 금리가 자체 계속 올라가면 다시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연준이 이번에 사실은 금리를 동결해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MMF 자금이 더 이상 이제 은행에서 MMF로 들어가는 부분 자체를 좀 막기 위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MMF 쪽에서 이제 국채 자체 그 채권을 매수해 준다라고 하면 RP 쪽에서의 그 여RP 좀 그 연준이 갖고 있는 자금이 자연스럽게 시중으로 유동을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재무부의 어떤 채권 발행이 늘어나서 결국 유동성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부분 자체를 결국 미 연준 자체가 상당 부분 커버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 최근에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도 그러한 정책에서 사실은 좀 비롯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뭐 3분기까지 시중의 유동성에 대한 고갈 그것 때문에 어떤 달러의 강세 뭐 이건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했던 그쵸. 부분들이었고 금리 자체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뭐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유동성 자체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다행스러운 게 뭐 제가 뭐 자료는 주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그 중소은행에서 나가던 그 예금 이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오히려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들어오기 예, 시작했나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도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유동성 긴축 자체를 상당 부분 완화시켜주는 어떤 시그널을 좀 볼 수가 있어서 미 연준 이후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던 뭐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지 또 유동성의 어떤 고갈 뭐 이러한 부분의 리스크 자체가 뭐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사실은 뭐 방어막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쪽에서 뭐 시장이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있고 연준 어떤 FMC의 가장 큰 고민 자체도 그렇게 뭐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환율 이야기도 해볼 텐데 이번 금리 동결 이후에 또 그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달러의 강세가 다시금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인데 실제로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예, 좀 최근에 전망하십니까? 글로벌 외환 시장을 보게 보면 사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로는 연준과는 달리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유로화는 이제 강세가 돼서 거의 이제 1.09, 1.1까지 이제 전고점 수준까지 이제 다가가는 모습이고 네. 반면에 엔화 가치는 지난 금요일에도 다시 이제 BOJ가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 자체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이제 발언이 실리면서 141엔까지 사실은 해서 약세를 좀 보였고요. 또 이제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경기 그 자체가 워낙 지금 안 좋다 보니까 다시 이제 7.13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는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상당히 뭐 연초에는 가장 약세였던 부분이 가장 최근에는 거의 제일 강세인 통화처럼 지금 1270원대까지 사실은 이제 좀 하락을 해서 뭐 제각각의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통화 정책이라든지 또 이제 경제 펀더멘탈 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어떤 달러의 그냥 일반적으로 추정하기보다는 각자의 길을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달러가 예상만큼 FMC에 이렇게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앞으로 달러는 어떻게 되냐? 왜 달러 자체를 이렇게 조금 강조를 드리냐면 사실 이것도 유동성하고도 사실은 연관된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면은 당연히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긴축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반면에 달러가 약세가 되면 뭐 아무래도 뭐 미국 뿐만 아니라 이머징 뭐 우리나라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자금 자체가 상당히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결국 우리가 달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히 좀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7월달에 뭐 금리 인상도 계속 해야 된다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 데서
그래서 뭐 달러의 어떤 강세 자체를 그렇게 강하게 보기는 사실은 전 시점에서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또 미국 경기도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침체보다는 사실은 이제 뭐 로랜딩, 소프트 랜딩 쪽으로 좀 다가가고 있는 분위기여서 그렇게 보면 달러의 어떤 흐름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연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약세 흐름을 좀 보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좀 달러 부분의 어떤 추세적인 약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일단 뭐 지금 그 달러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로화 가치 자체가 상당히 좀 강세인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달러 약세 요인도 있고 미국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우려했던 게 유동성에 대한 어떤 긴축 그것 때문에 달러가 상당히 조금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어떤 내용들이 맞는다라고 하면 결국 달러의 어떤 강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제약되고 또 국채 금리 자체도 전반적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달러의 어떤 약세를 사실은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관건은 사실은 저는 엔화로 보고 있습니다. 엔화. 예, 엔화가 사실은 지금 141엔까지 이제 간 상. 작년에 이제 150엔까지 가면서 네. 우리가 뭐 일본이 망하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우려를 달러 대비 원화 보면은 거의 이제 앞자리가 8로 바뀌려고 그래요. 뭐 잠시 바뀌로 바뀌었다고 네. 해서 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으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하고 지금 일본에 대한 그 엔화를 보는 시각은 사실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엔화가 150에 이렇게 갔을 때 마치 일본의 금융시장이 붕괴가 될 수도 있다는 뭐 네. 이게 우려감이 있어서 사실 일본 정부도 결국 본격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했던 게 이제 작년 4, 5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엔화를 그 일본 정부나 일본 은행이 사실 좀 아직은 좀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 제가 차트를 하나 좀 네. 보여드리겠는데요. 결국 일본의 그 통화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물가 자체를 디프레해서 인프레로 사실은 이제 바꾸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인데 최근에 그 목표가 일정 부분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우리가 그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갭은 아직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코어 소비자 물가는 지금 4%대 어떤 물가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아직은 뭐 우리가 일본 은행도 뭐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렇게 물가가 올랐던 코어 물가가 이렇게 올랐던 적이 사실은 그 거의 찾아보기가 사실은 뭐 우리가 1990년대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일본의 통화 정책 자체가 막 즐기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다고 하고 뭐 물가만 오르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텐데 경기 자체도 상당히 뭐 회복 쪽에서 뭐 성장률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더 올해 더 좋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가고 있어서 거기다가 물가까지도 디프레해서 사실 인프레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뭐 지금 일본 정부나 일본 은행이 이 상황을 굳이 바꿀 필요는 사실은 좀 없는 상황들이 되겠죠. 오히려 인프레 자체를 더 이제 안착시키는 부분에서는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자체는 이렇게 마냥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뭐 일본 은행이 뭐 아무리 돈이 많고 하더라도 돈을 계속 푼다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고 또 물가 자체도 이 정도까지 올랐으면 이제는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긴축적으로 조금 선회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보면 조금 3분기 정도 들어가서는 조금 일본 은행의 조금 스탠스 자체가 좀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사실은 일본 그 기시다 총재가 그 중의원을 이제 조기에 이제 해산시키고 이제 조기 총선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 일본 은행 자체의 통화 완화 정책의 어떤 출구 전략이 상당히 지연될 거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해산은 안 한다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한 3분기 정도부터는 소위 말하는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출구 전략이 가시화될 거다. 그러면 엔화 자체가 지금 140엔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상당 부분 강세 쪽으로 좀 전환이 되는 기류가 좀 보일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달러화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유로화뿐만 아니라 일본 엔화 가치도 사실은 상당 부분 올라간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자체가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3분기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땐 달러 흐름 자체는 조금 약세 쪽으로 뭐 이렇게 급격한 약세보다는 완만한 약세 흐름을 사실은 좀 보이면서 글로벌 유동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훼손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확대시키는 쪽,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를 글로벌 경기에서 걱정하기보다는 중국을 엄청 걱정을 하잖아요. 예. 뭐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 나오지 않고 있고 실제로 발표되는 지표도 안 좋아서 결국에는 지난주
였죠. 예, 네. 지난주에 기준금리격인 그 금리 인하도 예. 단행을 하고 중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쉽지 않은 것 예, 같아요. 글로벌 IB들 자체도 올해 성장률을 연초에는 다 상향 조정을 그쵸. 하다가 좋을 최근에 거다, 보게 좋을 되면 거다. 다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대충 0.5%포인트 정도 대부분 다 하향 조정을 하고 있어서 뭐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중국이 계속 뭐 불안하다 뭐 안 좋다라는 좀 말씀드렸지만 실제 중국의 경기의 정상화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안 좋다라는 부분을 조금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차트는 제가 지표가 되겠죠. 지표는 딱 지금 화면에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중국의 실업률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 자체가 지난 5월 달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8%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일단은 뭐 경기가 당연히 이제 안 좋다라는 좋으니까? 부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중국이 한 3% 성장을 했는데 중국이 통상적으로 대졸 취입자를 이렇게 흡수하려고 하면 5% 성장 자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 경기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이제 부동산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건설 쪽 아무래도 중국의 GDP의 거의 한 20에서 25%를 차지하는 게 건설업이니까 그쪽에서 신규 창출이 사실은 이제 고용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이 중국이 이제 공동부유라든지 이러한 정책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성장 동력이 큰 이 IT 부분을 상당히 규제를 해왔고 또 미국과의 어떤 갈등 문제로 이제 IT 쪽이 계속해서 조금 이제 어떤 타격을 받은 부분들이죠.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신규 창출이 안 되면서 이제 고용 쪽에서의 실업률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특히 이제 그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중국 경기에 가장 큰 이제 안 좋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 중국의 그 예금액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금 잔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네. 있죠. 그러니까 뭐 미국은 이제 뭐 돈을 저희가 뭐 현금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과 뭐 저축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중국은 어떻게 중국은 돈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금이 예금 잔액이 올라간다는 거는 돈을 못 써서 그런 건가요?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게 뭐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 네. 오히려 이제 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아직도 뭐 경기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예금 쪽으로 뭐 아무래도 또 중국의 어떤 속성이 뭐 저축을 워낙 또 이제 많이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성향도 사실은 있긴 하지만 여하튼 이렇게 예금 잔고가 당연히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자체가 소비가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아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이 금리를 내리는 거면 먼저 내린 게 보게 되면 정책 금리보다는 사실은 그 일반 은행들의 예금 금리를 사실은 먼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은행에 넣어도 우리 이제 안 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정부가 돈을 풀어도 그 효과 자체가 사실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시중에 계속해서 이제 유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쵸. 다 그것이 은행 쪽으로 사장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에 대한 약발 자체가 사실은 안 막히고 있어서 중국이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 정책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을 했고 아마 이 상태로 사실은 좀 중국이 더 경기를 끌고 가기가 좀 어렵다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년 실업률이 저렇게 뭐 21%까지 간다라는 부분 자체는 사실 사회 불안 자체가 상당히 이제 커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부양을 나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3분기 쪽에 조금 더 강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소비와 관련돼서는 중국 정부가 이제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또 과거 썼던 이고 화신, 그러니까 중고차를 이제 새로운 거로 바꾸는 정책을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이제 정책도 했고 해서 그렇게 보면 소비 부양책도 이제 실시를 했고 금리도 내렸고 거기에 이제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지난주부터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보면은 1조 원짜리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이제 슬슬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과거에는 이전에는 사실은 그 인프라 투자라는 거를 주로 재원을 어디서 마련했냐면 지방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자금을 마련하고 인프라 투자를 했는데 지금 지방 정부가 워낙 부채가 많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어려운 상황들이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이번엔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이제 할 거다라는 이제 소문이 떠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1조 원 정도의 인프라 자금이 정말
투여가 된다라고 하면 뭐 장기적으로 이제 부채 부담이라는 부분을 뭐 저희가 뭐 간과할 수는 어렵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한 4조 위안 정도 우리가 경기 부양 중국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번에 만약 정말 지금 뉴스에 떠돌고 있는 것처럼 1조 원 정도의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강한 어떤 경기 부양, 특히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상당 부분 살아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면 중국에 대한 흐름 자체가 상당히 3분기에 변곡점을 좀 맞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어저께 뭐 뉴스를 보셨지는 알겠지만 미국 토니 블링컨 지금 국무장관이 중국에 들어가서 네. 뭔가 조금 이제 대화의 물꼬를 틀려고 하는 특히 뭐 중국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디커플링에서 딜리스킹 정책으로 약간은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 강도를 사실은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정책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마저도 사실은 조금 가셔야된다면 전체적으로 뭐 계속 우리가 희망 고문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3분기 조금 중국 경기의 어떤 그 변곡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슬슬 조금 엿보이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양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조금 강력한 부양책 그것이 말씀드린 한 1조 위안 정도의 어떤 인프라 투자 정책이 사실은 실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조금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섹터 하나 좀 봐주시죠. 반도체. 사실 뭐 미국 대비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는 왜 이렇게 시원스럽게 못 가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서 반도체 쪽은 지금 어떠한 상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딱 하나만 저는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반도체 업황 담당자도 아니고 사실은 네. 매크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은 이러한 산업을 보는데 중요한 뭐 여러 가지 보면 수출 지표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의 가장 큰 관건은 재고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반도체 재고 흐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요 파란색 줄 차트 자체가 출하 대비 재고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가는 제품의 어떤 그 나가는 속도보다 지금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너무 지금 가파르다는 얘기겠죠. 재고 부담이 지금 이 수준 자체가 거의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반도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에 당초는 감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4월 달에 그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서 반도체 재고가 줄어들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4월 달에 반도체 재고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 우리가 기대했던 뭐 하반기 수요 증가 드러나는 거는 뭐 그때 가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반도체 재고가 줄어들어야 뭐 생산도 하고 뭐 반도체 가격도 사실은 안정세를 보일 텐데 그렇죠. 지금 반도체 재고가 사실은 이렇게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린 거는 지금 이번 달 말에 이제 발표된 이제 5월 달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정말 그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재고를 정말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 자체는 아마 이 차트가 결정이 되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고 자체가 5월 달 확 줄었다라고 하면 이 차트가 확 떨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재고 조정이 시작이 됐고 하반기 정도 들어가면 정말 재고가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반도체 가격 안정 이것이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경기 자체가 3분기에 중요한 변곡점 여러 가지 부양책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3분기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이제 회복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사이클의 모습들 자체, 그러니까 2분기 저점 3분기 회복이라는 그림 자체가 사실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조금은 반도체 경기와 업황과 관련돼서 조금은 중요한 분수령에 지금 와 있다라는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 말에 발표된 관련된 지표의 동향을 잘 살펴보고 재고가 좀 쉽사리 꺾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경기 상황 또 마지막 섹터 이야기는 반도체 간단하게 다뤄봤고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승진 이항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승진이요. 어떻게 소문 들으셨어요? 그럼요. 예,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신다고요. 저희 예, 승진을 기쁘신가 했는데, 봐요. 승진했는데 네. 저희는 승진할 사람이 우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우석 사람. 부사장 승진해드릴까요? 아직은 아직 이제 아니죠. 부사장님 다신지 아직 한 3년밖에 안 됐잖아요. 3년이나 됐어요. 네. 한 3년 후에 고민해 보겠고 저희는 승진은 카페죠. 카페. 네. 카페. 카페가 드디어 승진했다. 저희는 지난 한 3개월 전에 말씀드릴 때 네. 빠른 속도 승진 이후에 이제 승진이 없다 말씀드렸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한 단계 또 올라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 거예요? 승진에. 왜냐하면 저희가 아시는 분 계시면 저희 숲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숲은 최고 단계인데 그걸 이제 떠나고 저희가 이제 독립으로 다시 그 들어왔잖아요. 전에 숲에 있었던 10만 되면 숲 되는데 그건 아직 멀었고 네. 저는 이제 하나씩 올라면 3개월 만에 승진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가입을 해주시면 네. 또 활동해 주시면 한 올해 안에 한 단계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나무인가요? 나무 같이 가면 근데 그 명예직이고 그 뭐 네이버에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건 있어요. 네. 뭐 홍보 도와주고 뭐 행사하면 뭐 티셔츠에 도움 주고 뭐 이런 거. 그래요? 네, 그런 거 있는데 장소 좀 제공해 주고. 그래요? 좋은 거네요. 네, 여러분 해야죠. 오프라인에서 좀 더 많은 만남을 하고 싶으시면 저희 좀 카페 많이 호응해 주시고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기 그래서 바랍니다. 승진 자축 이벤트로 저희가 네이버 카페 급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오시면 요즘 보면 주시장들 불마켓이지만 종목별로 보면 불마켓에 들어간 것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종목별로 보면. 그러니까 분들이 얘기하는 엔비디아나 테슬라 말고도 여러분들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라고 저희가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 오시면 네.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자료들도 네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말 라이브 열심히 또 하셨던데요? 네, 주말 라이브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그 주말 라이브뿐만 아니라 월간 매주로 같이 했는데요. 급등 성장주뿐만 아니라 앞선 얘기랑 또 엮여 있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 좀 다양성을 가지고 종목을 한 12개 플러스 1을 선정했어요. 근데 그거는 IT가 없는 게 아니라 IT도 한 3개 있고요. 그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볼만한 주식들을 또 해놨기 때문에 한번 시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말 시작은 뭐 어떤 거예요? 숨고르기입니까? 아니면 좀 뭐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걱정을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죠. 주식시장의 생리이기 때문에 물론 리스크가 항상 온데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건요. 리스크가 없으면 지난 토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란 리스크가 싫다 그러면 저축하시면 되거든요. 그 적금 들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잠시 시간 되면 오늘 내일은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도 혹시 모르시는 분 휴장이죠? 계시겠지만 오늘 휴장입니다. 휴장.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네.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일까지 뭐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저희가 약간 걱정했던 게 하나 있죠. 제롬 파월 의장의 연준의 입장 그리고 인터뷰가 기자회견이 끝나면 바로 이번 주나 그때부터 바로 열심히 이 사람들이 달릴 거다 얘기했는데 바로 또 한 두세 명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을 연방은행 총재들이나 그 관련된 뭐 사무총재 이런 사람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숨고르기 하는 것에 좀 엮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아주 소폭이지만 0.1%밖에 안 되지만 또 올라가면서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테슬라는 뭐 1% 이상 올라가면서 52주 최고가 연속을 또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 3일 금요일 날은 3대 지수가 모두 0.3에서 0.7% 내렸지만 주간 단위를 보면 미국 주시장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간 그런 아주 훌륭한 한 주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인데요. 여기 21년이 아니라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요. S&P이 6일 연속 상승한 이후에 하락했고요. 하락했다는 거겠고요. 나스닥은 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8주 연속 상승해서 8주 연속 상승은 2019년 3월 달에요. 이 코로나 급락하고 나서 그게 처음이죠. 그래서 2019년 3월 10주 연속 상승하는 최고 기록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두 번 정도 더 올라가면 일단 또 그때 이후 기록을 또 갈아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늘 확인드리지만 이게 뭐 그렇게 계속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우리가 확연히 드렸고 너무 이렇게 자신감만 뿜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나온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럼 차익 실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올라가면 차익 실현 후 재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조금 수익 난 거 팔고 다시 좀 꺾였을 때 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전은 항상 양쪽 면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러죠. 어떤 분들은 지금 달러 원으로 보면 조금 내려왔잖아요. 정확히 달러 원으로 표시하면 조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려던 분이 사고 싶어. 근데 살려고 왔는데 이거 너무 올랐어.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봐 하면서 또 안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올랐는데 올라면 뭐해 지금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고 난 손해봤어라고 유의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갖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1928년부터 2020년까지의 거의 100년의 역사잖아요. 100년의 역사를 보면 미국 주식의 확률입니다. 확률. 네. 주식은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이 그림 자세히 한번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지난번에는 엑셀로 표를 보여드렸는데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 하루를 갖고 가시면 미국 주식의 수익이 할 확률이 53%입니다. 그러니까 50% 넘는 거예요. 이건 S&P 500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토탈 리턴이 되겠고요. 5일을 갖고 가면 57%. 그러니까 길게 갖고 갈수록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나는 겁니다. 6개월 정도 갖고 가면 71%.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이 동안 올랐지만 앞으로 6개월에도 오를 확률이 70%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승률의 확률이 되겠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3년 정도 되면 84%니까 웬만하면 수익이 나는 거가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5년까지 갖고 가면 거의 100%의 수렴하는. 네, 그러니까 상승 확률이. 그래서 미국 주식은 타이밍으로 자꾸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미국 주식에 진심인 분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미국 주식이 처음 하시면 겁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까요?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답은 요 그림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내부적으로는 다 얘기를 하죠. 얘기하지만 그거를 이 그림은 그냥 통계를 설명드리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가장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 내용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연준 인사들의 제어럴 파월 의장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들이다. 이게 왼쪽 오른쪽 두 분인데 두 분이 모두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이 지금 금리 올려야 되고 지금 금리 인플레이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면서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보면 금리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지난 금요일 날 주식시장 약간 숨고르게 하는 그런 데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자, 금리와 또 달러, 금융시장의 반응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이제 조금 올랐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벌써 댓글창 보니까 딱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언제 고꾸라질 것인가. 고꾸라지죠. 언제라도 고꾸라지는데 문제는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일지 모르고 겁나면 늘 말씀드려요. 계속 겁이 나거든요. 그렇죠. 환율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예, 답이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적금. 아니 돈을 모으는 게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쵸. 네. 다음 달러는 이제 보합이죠. 달러 보합. 네. 금값은 하여튼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금값은 여튼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유가는 조금 반등했는데 유가는 반등해도? 반등하더라도 뭐 70달러. 그러니까 최근에 70달러 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70달러 정도가 있고요. 섹터별로 보면 처음에 보여드린 건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보면 에너지 빼놓고 다 올랐고요. 특히 이제 기술주가 많이 올랐죠. 기술주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좋아하시는 딱 그런 것들 엔비디아가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고 애플이 3번이나 사상체 효과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 보면 테크가 0.8% 떨어지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떨어지고 한 17개가 떨어졌고 나머지는 또 2개 정도, 2-3개가 좀 올라가는 모습. 상당히 뭐 다 같이 올라갈 수는 없지만 지난 주말에도 이 정도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 일단은 지난 주의 섹터별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섹터별 움직임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봐야 될 텐데 네네. 엔비디아가 올 한 해 동안 수익률 뭐 숫자 계속 올라가지만 200% 이제 곧 달성하죠.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발표했잖아요. 어떤 거요? 하면서 그 얘기하면서 자기네가 그 신제품 그걸 발표하면서 주가 레벨을 갑자기 확대해 갖고 그래갖고 바로 사상체 효과 직행한 날이 있었잖아요. 실적 발표한 날이에요. 네. 그때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니까 그때 부사장님이 한 400달러 뭐 올라가지 않나 이랬던 건데 내가 이분이 겸손히 사라졌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목표 주가가 모건스탠리에서 450에서 500달러 올려놨고요. 그래서 500달러 이상이 지금 8군데 9군데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갈아탔어요. 네. 업종 내 탑픽을 AMD에서 엔비디아로 갈아탔습니다. 이게 하여튼 재미난 건데요. 저는 이제 AMD를 좋아하지만 AMD가 해서 탑픽 물론 AMD가 여전히 매수 의견이고요. 엔비디아도 여전히 매수인데 그 안에서 AI 섹터 내에서 탑픽을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약간 뜨아하잖아요.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모건 스탠리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섹터 내에서 단기 상승률이 제일 높다.
단기적으로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엔비디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필요하시면 요 모건 스탠리 자료가 여러 군데 번역된 기사 났고 이거는 한국말 기사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 올린 거거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주가는 뭐 0.1%밖에 올라갔지만 하여튼 사상 최고를 난 그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쭉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서 그 그림 보셔야 되는데 그림 보시면 여기 갭 상승의 날이 딱 그날이잖아요. 갭 상승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어떨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는 이건 그 최근에 그 이후에 목표 주가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화면을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지금요. 예,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초록색이거든요. 목표 쭉쭉쭉 올리고 지난번에 보면 모건 스탠리가 올렸고요. 최고는 요게 6월 예, 그리고 로젠은 최고가 되는 것이 이들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불법을 저질렀죠. 2배로 올렸잖아요. 그때요. 320에서 600달러로 올린 것들에서 최소 8군데 이상이 목표 주가를 $500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1.8% 올라갔고 테슬라는 뭐 지난 주말에 이 양반이 지금 프랑스가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도 꿈과 희망을 주고 저기도 꿈과 희망을 주고 이게 뭔지 아시죠? 기가 팩토리요. 지금 베를린에 첫 번째 하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올해 안에 세컨드 기가 팩토리는 유럽에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지금요? 프랑스에도 만나고 영국 가면 영국도 만나고 이제 대통령들만 만나는 대통령이나 최고 권력자만 만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그런 뉴스도 있었고 뭐 그 지난 주말에 보면 완전 자율 자동차에 대한 또 얘기인 거 뭐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지난 주말에 두 개가 약간 쉬었지만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지난주에 그 시장을 이끌었고 애플은 지난주에 3번,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에 1번 목요일 날 사상적 효과를 기록한 그런 흐름을 그냥 간단히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요 이슈가 핫했어요. 드디어 우주로 여행을 가나 봐요, 이번 달에.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안전한 거예요? 아니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테스트 여러 번 했고 본인도 그 리차드 브랜슨 경도 타고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네. 저는 아직 무서워가지고. 근데 돈도 뭐 엄청 비싼데. 그러니까요. 이거 얼마예요? 그때 30만 불 얘기하지 않았나요? 30만 네. 불. 근데 모르겠어요. 30만 불 정도로 기억하는데 지난번에 그 모르세요? 이거 돈 내는 사람도 있죠. 여돈에 그도 돈 많으면 가서 구경하고 싶으면 탈 수 있잖아요. 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근데 친구 잘 두면 거저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짜로요? 네. 누가 공짜로 보내요? 말하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면 공짜로 가잖아요. 그게 버진 갤럭틱이었나? 그 어디 거였죠? 테슬라 어디 그 거저 타는 친구 있잖아요. 누구죠? 모르세요? 진짜? 그 혹시 뭐 빅뱅 멤버 말? 네, 탑이요, 탑. 그분 공짜로 가요? 그 친구가 일본에 엄청 부자 있잖아요. 아, 일본에 부자가 해갖고 그래요? 전 세계 친구들 나랑 같이 와인 한 잔, 와인은 제가 붙인 말이고. 친구 따라 우주 네, 가네요. 친구가 돈 내줘갖고 언제 간다 그랬잖아요. 간다고 했는데 저는 그 돈 내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 친구 아유, 따라 우주 갑니다. 여도네코님. 네. 진짜 최고 부자 중에 하나가 친구가 가자는데 뭐 그거 돈을 네 돈을 n분의 1 하겠습니까 이거? 저는 친구가 그렇게 해서 우주 가자고 해도 좀 못 갈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저는 좀 답답해서 안 타는데 그쵸. 하여튼 친구는 잘 둬야 되겠죠. 네. 자, 친구를 잘 둡시다에 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주가가 급등했는데 네. 뭐 월가에서는 얘기 없습니까? 이게 뭐 그래서 상용화에 따른 수익 뭐 이런 얘기 없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결국은 뭐다? 수익이거든, 수익. 그렇죠. 이제 매출 나고 좋아지겠죠. 네. 그렇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 리치다 브랜드를 워낙 좋아합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주가에 대한 판단은 제가 뭐 하질 않겠네요. 네. 네. 자, 이어서는 아이로봇. 아이로봇은 그 쓰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여태까지 샀던 거에 제일 만족도가 높은 제품 중에 하나는 결국 그 로봇 청소기라고 로봇 좀 청소기. 믿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아마존에서 인수하는 거죠. 허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가는 거죠. 예. 그 정도 이슈가 있었고요. 네. 어도비는 목표 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 지난 금요일 날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확 세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폭을 상당히 좀 반납하면서 마감됐죠. 여튼 팩트만 보면 5군데 정도가요. 5군데 정도가 목표 주가로 올려놨고요. 특히 웰스파고는 $600까지 올려놨고 어도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CEO가 또 한 번에 자신감 뿜뿜 또
최고다 뭐 얘기했죠. 그리고 어도비는 혹시 찾아보신 분 계시겠지만 어도비의 유튜브만 보면 재미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하여튼 우리를 보면 음봉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났습니다. 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중국 때문에 요새 계속 좀 힘든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벌써 한 달, 두 달 전에 중국에서 뭐 또 제품 이제 안 된다 뭐 얘기했는데 회사에서 스스로 8K란 거가 여기는 안 났는데 그 여러분들이 10K 뭐 이런 거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10Q 이렇게 얘기하는데 폼 8K가 있습니다. 폼 8K. 이게 뭐냐면 수시 공시 자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 중국 내 본부 사업본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국 내 사업본부에서 매출 반 정도. 반이 영향받을 거고 글로벌 매출에서는 10% 정도 네.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를 했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잠깐 그림만 볼까요? 네, 그림 몇 가지만 보겠는데요. 요거 한번 볼까요? 예, 보죠. 지난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 신뢰지수. 네.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랑 미시간대에서 하는 인플레이션 예비에 대한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 나왔는데요. 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의외로 좋게 나오면서 소비자 신뢰지수 올라가는 게 좀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겁니다. 네.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이게 많이 꺾이고 떨어졌어요. 있어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4.2에서 이번에 보면 3.3까지 떨어지면서 이게 지금 요 2020년 봄 이후에 보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간 소식 확인해봤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오늘 월요일 한 주 좀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날씨 뜨거운 만큼 시장도 뜨거우면 우리가 더위는 별로 느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오늘 국내 시장도 뜨거운 불장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미국 증시가 휴장하긴 하지만 다양한 또 시장 이야기로 가지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 6시 30분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